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도 남편과 결혼 9년 차인 내일 모레 40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꼭 아이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 궁금한 것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 하는데, 아이가 최소 2 이상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제 질문에 집중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려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차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차별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바로 이 자식 간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살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외동이라 잘 모르는데 남편이 장남인 형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차남이라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왜 어느 집은 첫째를 또 어느 집은 막내를 더 예뻐하고 소위 깨물어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는 소리는 듣긴 했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막말로 친자식인데 차별을 해봤자 얼마나 하셨을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자가 째째하게 그런 옛날 일을 가슴에 담아두나 했는데 막상 그걸 남편에 이어 제가 겪게 되니 사람을 은근 미치게 하더군요. 당사자 몰래 하는 차별이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주 대놓고 차별을 하니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그건 무시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부가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장난만 좋아라 하시던 부모님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짧게 저와 남편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시점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저희는 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그때는 서로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헤어졌다가 1년 뒤에 다시 만나 인연을 맺은 케이스였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나름 소개팅한 상대였다고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난 장소가 심야 영화관이었는데 무슨 운명 비슷한 거였는지 제가 이사를 간 동네가 남편이 꽤 오랫동안 혼자 자취를 한 동네였죠. 그래서 동네 맛집, 병원, 카페 등등 남편에게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동네 친구로 시작해 저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동네가 같다 보니 편한 옷차림에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로 남편을 만나러 갈 때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점차 저도 남편도 상대의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 컸어요. 물론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연애도 꿈꿨을 때가 있긴 했지만 첫사랑도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저는 친구처럼 편안한 상대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그게 남편이었는데 남편 역시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모른다고 점점 저에게 빠졌다고 했어요. 저 말은 솔직히 좀 닭살이긴 한데 실제로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동네에 제가 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과연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둘의 서로의 곁이 좋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그런데 말은 쉽게 된 것 같지만 여기엔 조금의 우여곡절이 있긴 했는데요. 사실 남편 위로 형이 있고 그 형이 결혼하지 않은 한 저희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당초에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 집구석은 언제나 늘 장남이 먼저인 집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아주버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비혼을 선언해버렸고 원래도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던 시부모님은 충격에 빠지셨는데 3살 아래 둘째까지 결혼을 밀려 못할까봐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아이러니하긴 했는데 남편은 이미 저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집에서도 시간만 끌다 둘째도 헤어지면 당신들은 언제 며느리 구경을 할 수 있을까
초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받게 된 결혼 허락이었는데요. 말이 허락이지 딱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건 없었어요. 저희는 철저하게 반반 결혼을 했거든요. 집 전세 보증금도 반반, 혼수도 반반, 결혼식장, 신혼여행 이런 것도 전부 반반씩 했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해서 남편 기준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장남을 먼저 장가 보내고 둘째를 장가 보냈어야 했다며 불필요한 하소연을 자주 했는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은 비슷한 말들을 자꾸만 하시는데 들어주기가 힘들더군요. 아, 우리 정민이가 장가를 먼저 갔어야 하는 건데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갔으니 애라도 먼저 낳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부 없을 때나 하시지 며느리 보시고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왕이면 시집와서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 잘 보이려 애도 쓰고 돈도 쓰며 시댁을 다녔는데 자꾸만 제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제 마음도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아주버님이 장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그 집의 유일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저를 예뻐해 주셔야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결혼 초반에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말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너는 앞으로 남편이 둘이라고 생각해. 너무 네 남편만 챙기지 말라는 소리야. 네 위로 손위 형님이 없으니 어쩌겠니? 우리 큰아들 장가 가기 전까지는 너는 그냥 아주버님도 네 남편이다 생각하고 챙겨.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다부일처제도 아니고 그런 말은 너무 싫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주버님도 무슨 재수지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대놓고 화를 낼까봐 제가 그냥 어머님이 아주버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좀 챙겨달라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 아마 속으로 아차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오버하지 마.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했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제 바람대로 아차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과 행동만 봐도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아주버님의 첫 생일날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보통 가족 구성원 중에 생일이 있으면 모여서 저녁 한 끼 정도 같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주버님 생일에 맞춰 저녁 외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하신 건지 아주버님은 식구들이랑 모여서 생일을 보낼 거라고 가족 식사 자리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녁 퇴근하고 시댁에 간 저희들은 주인공도 없고 어째해야 하나 좀 난감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밥이나 한 끼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되겠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 너는 네 아주머님한테 전화로 미리 약속을 받아놨어야지. 이게 뭐냐? 생일이네는 쏙 빠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니들이 와서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네? 라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왜 제가 혼이 나야 하는 일인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주버님이 가족들보다는 친구들이랑 생일을 보내고 싶으셨나 보죠. 그리고 그걸 재수씨인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해요. 같이 사는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엄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했고 시아버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마도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따박따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두 분 다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이런 일일수록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결혼할 때 남편한테 들은 것도 있고 저는 답답한 시집살이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남편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형만 위하는 사람이라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자기가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내가 나서서 해결할 거지만 만에 하나 내가 없거나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땐 내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진짜 괜찮아 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일로 저는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찍혔지만 후회는 없었고 시어머니가 아휴 거참 너는 니네 집에서 뭘 어떻게 배워왔길래 참을성이 없냐? 어떻게 며느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라며 혀를 차시는데 저는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상대가 누가 됐든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살짝 티 안 나게 웃었는데 아버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저요. 그때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저라고 무슨 강심장이겠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서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줄 거라는 남편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그날은 주인 없는 생일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돌아왔고 남편과 사이좋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넘어갔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그 이후에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점이 좋았는데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저희 남편은 언행일치가 확실한 사람이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가끔은 본의가 아니게 제가 내뱉고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어 말을 더 신중히 하고 불필요한 말이 있으면 절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남편을 보고 느낀 거예요. 일단 그런 것만 봐도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는데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매 순간 감정이 유동칠 때가 많더군요. 특히 아주버님에겐 한없이 너그러우신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에겐 의무 어쩌고 하면서 압박해 올 때는 이놈의 집구석 확 엎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안 갔을 때는 결혼식 혹은 제사처럼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장가를 갔으면 무조건 그런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경조사에 가면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지 않냐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집안 장남인데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에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장남도 안 가는데 왜 우리는 오만 경조사를 다 쫓아 다녀야 하나 불만이 생겼고 마침 그날은 제가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양해를 구했는데 불발하게 떨어졌어요. 어디 며느리가 회사 핑계로 제사를 제끼려고 들어? 너 사표 쓰는 한이 있어도 제사는 와야 한다.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그딴 말을 지금 나한테 할 수가 있니?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길에 차질 없이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도 그 집구석 장남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고모님들과 작은 아버지들이 장남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면상 구경도 못해? 시제사에 지가 빠지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한 소리씩 하시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못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업하는 애가 좀 바빠야 말이죠. 이해들 좀 해주세요. 대신 우리 청운이랑 청운이 처 있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 부부가 아주버님 대타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점점 저는 시댁에 대한 불만이 늘어갔고 웬만하면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좀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기 식구들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다고.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런 게 싫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영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형님은 저랑 동갑인 여자였는데 자세히 보니 낯이 좀 읽은 얼굴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는데 저도 그때가 결혼하고 3, 4년 정도 지난 후라 오다 가다 몇 번 봤던 얼굴이라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래 원래 짝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지. 같이 일하다 이렇게 정분이 나는 건데 좋다 좋아. 우리 집 큰며느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인연이었나 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시집오지. 그냥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니? 라며 형님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자식에 이은 며느리 차별이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완전 형님 바라기였거든요. 오죽하면 형님의 친정 어머니도 사돈한테 딸을 뺏긴 기분이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신 날도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형님이 그냥 자기 집에 시집 와준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효도를 다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혼집도 척척 사주셨는데 예단 혼수도 필요 없다고 형님에게 몸만 시집 오라는 듯 하시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제가 모두 다 지켜보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장남이 장가를 가는데 당연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당연하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저희 시부모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면 말을 안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상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반반 결혼했고 또한 그걸 빼고도 저에게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소위 말하는 예단 리스트로 보내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때 했던 말도 기가 찼었죠. 아무리 장남이 아니고 차남 혼사지만 우리 집에서는 개혼인 만큼 보는 눈이 많아서 네가 우리 체면은 살려줘야겠다. 너도 생각해봐라. 예위로 형이 있는데 그거 제치고 하는 결혼이잖아? 그럼 너도 감사 표시를 해야지. 내가 과하게 적진 않았으니까 그 메모는 그저 참고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하고 계셨고 저는 속에서 천불이 끓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엎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단 리스트까지 줬는데 안 한다고 하면 시끄러울 게 뻔하고 이렇게 된 거 자기가 그 예단 리스트 비용 전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언뜻 들으면 그래 그럼 되겠네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제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제 돈이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전부 부담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 돈으로 부담하는 건 똑같으니 그냥 그런 돈은 쓰기 싫다고 남편에게 제 의사를 똑똑히 전달했어요. 특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눈 의식해서 해야 하는 예단 같은 건 더 하기 싫었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이번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김서방한테 얘기 대충 들었다. 너 그 예단 때문에 김서방이랑 신랑이 하고 있다며? 김서방이 아주 미안해서 죽을라고 해. 근데 엄마 생각도 네가 그 예단 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까지 왜 그래? 싫다니까. 무슨 결혼이 쇼야? 연극이야? 왜 당사자가 아니라 남을 의식해야 하는 건데? 원래 결혼식은 그런 거야. 니들이 하는 거지만 집안 행사이기도 해. 엄마는 뭐 네 결혼식이니까 마음 놓고 있는 줄 알아? 누굴 초대하고 또 어떻게 대접해야 하나 고민하고 아빠랑 상의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결혼 선배라서 알려주는 건데 너 그 혼수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해서 가. 너 그거 안 해가면 두고두고 욕먹고 그구실로 시집살이 해야 해. 엄마도 참 지금 무슨 7, 80년대야? 요즘 그런 걸로 욕먹고 얌전히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래, 요즘은 그렇게 욕먹고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럼 너는 네 또래도 아니고 시부모님이랑 핏대 세우고 싸울 거야? 그것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 예단 엄마 아빠가 해줄 테니까 하고 말아. 우리도 너 시집 보내려고 그동안 모은 돈 있어. 그걸로 하자. 싫어. 내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러면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자식이 너 말고 또 있어? 우리도 자식 우리 손으로 시집 보냈다는 유종의미는 있어야지. 그게 무슨 유종의미야. 나중에 너도 자식 낳아봐. 그럼 엄마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거야. 아무튼 이 예단 문제는 이렇게 끝내자. 이렇게 저희 엄마의 중재로 저는 내키지 않지만 시어머님이 원하는 예단을 전부 다 해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숟가락 젓가락도 없이 정말 몸만 시집 오르게 생겼으니 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겪게 된 차별은 치사 그 자체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차라리 저희 부부 몰래 형님네만 챙겨주시면 될 일을 굳이 꼭 저를 알게 하셨고 그 심부름도 저에게 시키려 하셨는데 그럼 음식을 싸주신 통의 사이즈만으로도 어머님의 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기나 김치, 간장게장 같은 걸 주실 때는 형님네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만한 큰 통에 주시고 저희는 맛만 보라는 건지 둘이 먹기도 민망한 1인분 양을 락앤락에 담아주셨는데 심부름도 저한테 시키시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기 좋아하고 게장 좋아하는데 주실 거면 똑같이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배달도 하는데 너무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저렇게 또 식탐을 부리지. 너랑 처훈이는 살이 너무 많이 쪘잖아. 그래서 안 줄 수 없으니까 맛만 보라고 주는 거고 네 아주버님이랑 네 형님은 빼빼 말라서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니?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요. 라며 저더러 살 얘기를 운운하셨어요. 저요. 옷 사이즈 5 입고요. 키 160에 몸무게 52kg 나가요. 물론 연예인처럼 예쁜 몸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디 나가서 살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쪄서 너는 그것만 준다고 하니 저는 더 그 심부름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럼 다이어트 해야 하니 아예 싸주신 것도 안 먹겠다고 팽하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그럼 이 음식들은 어떻게 큰아들네에 갖다 주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결국 남편까지 불러다 심부름을 시키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화를 냈죠. 자기는 속도 좋아. 그걸 아주버님네에 가져다 줬다고? 이미 자기가 와서 한바탕 했다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익숙해. 아니 익숙할 게 따로 있지. 자기가 바보야? 그 통 크기 봤지? 기분도 안 나빠? 안 나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 있으면 자기 부르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어.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은 저희 남편의 말을 공감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바로 가정교육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익숙하니 그냥 하고 만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원래도 어릴 때부터 형 때문에 잔심부름을 많이 해왔다며 이런 일은 별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 속만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저보다 늦게 시집을 온 형님도 자기가 맞이고 시부모님이 자기를 예뻐한다는 걸 알아 저에게 참 형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기가 막혔죠. 동서, 나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좀 꺼내줘라. 동서, 오늘 저녁 뭐 할 거야? 나는 불고기 먹고 싶은데. 동서가 해주면 안 돼? 이딴 말을 씹으렸는데요. 성질 같아서는 그 짧은 소리를 내는 형님의 혓바닥을 늘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더러운 똥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고 참고 옛다 거지 공양 밥 주듯 대충 해서 주곤 했는데 그럼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있는 줄도 몰랐던 비싼 과일이며 언제 만들어 놓으신 건지 형님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식탁을 채우셨어요. 그럼 또 혼자 신이 난 형님은 어깨춤까지 추면서 좋아라 했고 저는 거꾸로 밥맛이 떨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 점점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슬슬 줄이던 횟수가 형님이 생기고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형님은 매너 없이 식구들 다 모이는 걸 알면서 당일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완전 노매너가 따로 없었어요. 오늘은 네 형수가 몸이 좀 아프단다. 아파서 밥 생각도 없다는데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오늘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먹자. 나물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모아서 비벼 먹을까? 네? 어머니, 저 그렇게 잔반 처리하는 비빔밥 안 좋아해요. 좀 전에 냉장고에 보니까 갈비살 있던데 저희 그거 구워 먹어요. 얘도 참 큰애 내외도 없는데 뭐하러 그 비싼 걸 먹냐? 그냥 오늘은 대충 먹어. 너 싫으면 먹지 마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아? 형수도 진짜 경우가 없다. 하루 전날이라도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사람 아픈 게 어디 마음처럼 되니? 아, 아파도 오려고 했다가 도저히 못 오는 거겠지. 지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니? 근데 우리끼리 신났다고 고기를 구워 먹어?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 형도 없는데 무슨
니들 싫으면 가서 니들끼리 고기 사 먹어라. 나랑 니 엄마는 대충 먹으면 되니까. 아, 예, 그럼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도 매번 이럴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날 아니면 형이랑 형수만 불러다 시간 보내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어차피 엄마랑 아버지는 형이랑 형수 불러다 시간 보내고 싶어서 저희 부르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왜 거기에 이용당해야 해요? 저희도 바빠요. 식구들끼리 얼굴 보고 시간 좀 보내자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하니 꼽니? 그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형한테나 하시죠. 전에 우리 집사람도 속 안 좋다고 집에서 쉰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런 게 어딨냐고 식구들 다 모이는데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 집사람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돼요? 저도 쪽팔려서 그래요. 뭐야? 너 집에 가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니? 내가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런 거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어머님은 어머님이 안 당해봐서 모르세요. 아무튼 저도 이 말에 동감이에요. 매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개인 사정 있으면 못 온다고 통보만 하면 끝인데 저희도 거기에 놀아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네 분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자기야 가자. 나 배고파. 우리 오늘 기분도 그런데 갈비 먹을까? 완전 비싼 걸로. 저희 부부는 그날 시원한 맥주에 평소에는 손 떨려서 먹지도 못한 생갈비를 시켜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라도 기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날이었는데 남편은 술에 살짝 취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자기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안 겪을 일인데 매번 자기 식구들이랑 엮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 자기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가 이 남자인걸요. 저는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당신이라 괜찮다고 했네요. 솔직히 속마음은 아주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제 뒤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고 저도 할 말을 못하는 성격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심 언제고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걸리면 그때는 시부모님이든 아주버님이 내외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윽고 형님이 시집와서 맞이하는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 말이 저희가 이번에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오려고요. 명절은 그렇게 보내고 명절 다음날 시댁에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은 사람 좋은 얼굴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도 동서 미안해. 대신 다음 명절엔 동서도 친정 먼저 가. 그럼 공평하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형님 없을 때도 그렇게 명절 대부분은 시댁에서 보내고 하루 정도만 친정에 다녀왔는데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달라진 게 없지 않더라고요. 일단 얄미운 형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는데 명절 당일 저희 시댁은 손님이 많이 오진 않아서 비교적 한산하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날 간단히 음식장만을 하고 차례 지내고 있는 걸로 식사하는 정도가 다였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 친정 보낸다고 뭘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런 걸 애당초 바라지도 않은 저였기 때문에 서운하고 말 것도 없었는데 명절 연휴 내내 시어머니는 형님의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집을 보냈으면 첫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라고 하셨어야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나 몰라. 이렇게 시작해서 내 금쪽 같은 아들은 지금 처가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까. 가뜩이나 누구랑 어울리는 거 잘 못하고 싫어하는데 지쳐 눈치 보여서 싫은 티도 못 내고 있겠지? 라고 연신 궁시렁 하시는데 저럴 거면 형님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 안 괜찮다고 저한테 하시듯이 그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냐고 하시지 왜 저러나. 저는 옆에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어요. 겉보기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다 화병 걸리지 그런 생각을 하며 저도 친정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명절은 며느리한테 절대 연휴가 아니잖아요. 네 부모도 챙겨야 하고 내 부모도 챙겨야 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까딱하면 감정 싸움을 하기에 딱인 게 명절인데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애를 낳으면 저는
명절에 너도 나도 그냥 쉬자. 찾아올 필요도 없고 아쉬우면 밖에서 외식이나 한번 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져. 밥값도 우리가 낼게. 라고 할 생각인데 그만큼 저는 명절이 싫었어요. 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 몸은 고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그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있는 게 저에겐 고문과도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명절 당일이 지나고 다음날 형님이 시댁에 왔는데요. 뭐 바리바리 싸우긴 했더라고요. 물론 저와 저희 남편 건 감귤 초콜릿이 다였어요. 그러면서 지도 민망했는지 동서 제주도에 살 게 없더라? 라고 하는데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가 마음이 없었겠죠. 괜찮아요. 그럼 형님 오셨으니까 저는 이만 친정 갈게요. 아, 오신다고 해서 점심상은 차려놨어요. 국이랑 갈비만 데워 드시면 돼요. 뭐? 벌써 간다고? 동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막 왔는데 동서도 그냥 있지. 친정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모처럼 식구들 다 모였는데 동서랑 도련님만 쏙 빠지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아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동서가 있어야 해. 형님, 설마 지금 그 말 진심은 아니시죠? 형님은 내내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하셔놓고 저는 가지 말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음에 가라고. 꼭 오늘 가야 해? 나 시집와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시집와서 처음 보내는 명절을 친정 식구랑 여행으로 보내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보고 싶어요. 저는 외동이라 저 말고는 집에 갈 자식도 없는데 이건 경우가 없는 거죠. 너도 참, 뭘 그렇게 경우까지 따지면서 정색을 하니? 네 형님이 너 간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잖아. 맞아요, 어머니. 동서는 제가 싫은가 봐요. 저는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서더러 친정 가지 말라고 하세요. 알았다. 네가 그러고 싶으면 그래야지. 둘째 너 짐 풀어. 이번 명절은 친정 가지 마라. 아싸. 동서, 그럼 국이랑 갈비는 동서가 데워줄 거지? 그리고 어머니, 저 저녁에 한우 먹고 싶은데 전에 한우 집에 선물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주려고 숨겨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 저녁에는 그거 꺼내서 구워 먹자. 둘째 너도 저녁에는 한우 먹으면 되겠네. 와, 지금 다시 그때를 떠올려도 키보드를 치고 있는 제 손이 마구 떨리네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우당탕탕하는 굉장한 소음이 들렸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갔는데 세상에나 거기엔 저희 남편이 그 무거운 식탁을 엎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 그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끼는 접시며 그릇도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악소리를 내며 난리가 나셨고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너 이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금방이라도 한 대 치실 기세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시아버님을 말렸고 형님은 인상을 찡그리며 아주 작은 소리로 뭐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형님의 뒤통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란 생각에 친정 가려고 싸둔 짐가방 그 중에 가장 큰 가방을 형님 뒤통수로 던졌는데요. 어머, 왜 그게 거기로 날아갔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저쪽으로 치운다는 게 형님 뒤통수를 쳤네요. 라고 능청을 떠니 형님 눈깔이 횟가닥 돌았어요. 한마디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남편과 저에게 썩 꺼지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남만 있으면 된다. 니들은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연 끊어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어요. 연 끊자는 말이 그렇게 감사하고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래요. 어차피 저는 장남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는 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형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수가 뭔데 제 와이프 친정에 가라 말합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요? 놀고 와서는 손 하나 까딱 할 힘이 없어요?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형도 참 어디서 형하고 똑같은 여자를 데려와서는 나는 이만 빠질 테니까 형이 엄마 아버지 평생 책임져.
저는 돌아가셨다고 해도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테니 만수무강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이랑 맏며느리 더 보셔야 하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참 마음이 안 좋게도 그 순간 남편의 말을 귀 기울이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담배만 뻑뻑 피웠고 시어머니는 울고 형님은 제가 던진 가방이 아프다고 징징, 아주버님만 남편을 노려보며 씩씩거렸는데 아주버님은 이제 나이 먹고 늙을 일밖에 없는 부모를 자기한테 떠미는 거냐고, 그럴 거면 유산도 포기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은 그깟 유산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한테 몰빵해주지 않겠냐고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실제로 그랬어요. 저랑 가끔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기대감이 정말 1도 없더라고요. 대신 저는 그동안 한 고생이 있으니 이대로는 억울하게 느껴졌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 공짜 아니야. 얼마를 받든 그 돈 받게 되면 평생 다시 엮여서 살아야 해. 나는 그땐 그 돈 안 받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댁 재산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혹시나 뒤늦게나마 작은 아들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하셨나 하는 기대로 전화를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나다. 성질대로 하고 가니까 속 편히 참 잘 오드냐? 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한 저만 바보가 되었는데 저도 이왕 통화를 하게 된 거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에 하고 싶은 말은 미련 없이 다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1번 가다듬고 이내 하고 싶은 말을 줄줄이 굴비역듯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몇 번이고 중간에 제 말을 끊으려고 했던 시어머니지만 당신 뜻대로 되진 않았고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저희한테 용건이 있으세요? 저희라고 속이 편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는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랑 아버님이 오죽 아버님만 싸고 들면 그이가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장남 맏며느리 타령하시니까 아주버님도 형님도 저희를 무시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랑 그이 속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짚으며 마치 남편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서운한 것들을 짚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고 자기랑 자기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셨는데 그럼 이런 전화도 하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천륜이 끊어졌음을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제가 시집을 와서 남편이랑 멀어지게 되었다고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겠다고 하고 번호도 차단해버렸는데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또 뭐라고 하셨다 얘기하니 남편은 내내 생각하고 있던 거라며 이참에 이사도 가자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때가 저희가 연장했던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 100%를 반영해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처갓집 근처로 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주소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식이 하나인 저희 부모님을 배려해 그 근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남편이 말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니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김서방의 속이 깊어. 아휴, 저런 아들이 어딨다고. 우리라도 친아들처럼 잘해줘야지 라고 고마워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사가는 전셋집을 같이 골라주셨어요. 그런데 매매가나 전세보증금이나 큰 차이는 없었고 전세 사기로 한바탕 시끄러우니 저희 부모님이 그냥 매매가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집값의 절반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건 안 될 말이라고 그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저는 철없이 좋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집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집을 매매했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생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 매일매일이 신나고 기대가 찼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동네에 이런 호재가 있다며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뜸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 집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대출 없이 9억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현재 시세로 저희 동네는 저희가 구매한 값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물론 부동산 시세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 확실한 건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저희 부부에겐 좋은 일만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시댁을 생각을 1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3년 정도 됐을까? 남편이 형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을 하냐고 제가 펄쩍 뛰었죠. 그런데 아버지 간암이시래. 형이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젠 우리더러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인비 내라고 하더라. 라고 했고 저는 순간 미친놈 외마디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남편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시아버지 앞으로 있던 보험들은 다 어쨌냐 물었다고 했는데 진단비니 뭐니 나온 것들은 이미 병원비와 수술비로 다 썼다고 하더랍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그 인물이 그럴 놈이 아니거든요. 지방 기둥 떼어가 사업하던 장남이 퍽이나 그랬을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어려워져서 시부모님 집과 시부모님이 해준 자기들 신혼집도 넘어가게 되었다며 당장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아마 두 집을 담보로 많은 액수를 대출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 설마 그 돈 해준다고 한 건 아니지?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전화 끊으라고 소리 질렀지. 그러니까 형도 내가 도망을 가버려서 자기 혼자 독박 쓰느라 힘들었다고 소리를 짓더라. 그러면서 뭐? 장남의 무게를 네가 아냐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장남의 무게? 아주버님도 사람 진짜 안 변한다. 아니 그걸 왜 자기한테 그래.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형 대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잖아. 집안에서 뭐 하나 지원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그니까.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라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저는 남편의 그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임종도 그렇고 장례도 자식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남편이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은 정말로 마음을 독하게 먹은 건지 반년 뒤 들려온 시아버님의 부고에도 꼼짝하지 않았는데 그때 형님이 자기 혼자 죽겠다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발인이 끝나고 저희는 수소문에서 시아버님의 납골당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나중에 가겠다고 그마저도 거절했어요. 그때는 제 속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 남편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닌가 보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10kg 가까이 살이 빠졌거든요. 남들은 남편을 보고 독하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콜이 와서 로비로 내려갔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건데 저는 하마터면 시어머니를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그새 아주 폭삭 늙어 계셨기 때문이었는데 저를 보시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시어머니가 덥석 제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애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미안해. 어머니 맞으세요? 근데 여긴 어떻게 하시고? 내가 여기 찾느라 아주 힘들었다. 그래도 어쩌니 연락은 안 되고 집은 이사가서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전에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두고 간 명함 찾아서 택시 타고 왔다. 아, 그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그게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정민이 그게 회사도 정리하고 해외로 날랐어. 집은 다 넘어가고 나는 지금 반지하 골방에서 지내고 있다. 정민이 그놈이 빚쟁이 때문에 조금만 숨었다가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를 버리고 날랐어.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져서 하늘이 노래지고 네 시아버지 따라가는 줄 알았다니까. 나 어쩌면 좋니. 재산이고 유산이고 다 줬는데 그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어머니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 하신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아마 자기가 다 썼을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집 담보로 다 잡아놓고 병원비도 반만 내서 네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 돈 갚느라 내가 친척들한테 돈 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지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지를 장남이라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는데. 그게 문제죠. 그렇게 키웠으니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 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애한테도 연락해서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인비 내놓으라고 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미안하다. 나랑 우리 남편이 정훈이한테 참 못해준 게 많아.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어떤 사정을 하고 구걸을 하셔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쩌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머님이 혼자가 되시면 저희가 모실 거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어림도 없죠. 죄송해요. 도움은 못 드릴 것 같네요. 어머님도 아시죠? 그때 아버님이 장남만 있으면 된다고 저희랑 연 끊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랑 그이는 그날 그렇게 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그래도 그렇지. 그게 끊는다고 끊어지니? 그러지 말고 나 좀 니네 집에 살게 해줘라. 내가 이제 너 차별하고 그러지 않을게. 그런 말씀 진작에 하시지. 근데 이젠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오늘은 얼떨결에 나와서 배웠지만 다음엔 찾아오셔도 만나지 않을 거니 헛걸음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할 일이 남아서 올라가 볼게요.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단호한 저의 태도에 망연자실하셨고 말씀은 굳이 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찾아오기 전 남편한테도 가서 호소했다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 저를 찾아온 것 같았는데 그러니 이젠 잡고 싶어도 잡을 지푸라기가 없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저 역시 아니기에 저는 나중에 욕을 먹을지언정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제자리에 복귀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당신 친정 오빠한테 가서 얹혀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당신 올케 언니 눈칫밥을 드시며 지낸다고 들었는데 아마 남은 인생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렇게 당신의 몇 안 되는 가족들 눈치를 보며 여기저기 거처를 옮기며 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당신이 말년에 이렇게 초라하게 되실 줄 예상이나 하셨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당신은 장남 내외가 당연하게 모실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한 표예요. 그러니 그렇게 뒤통수 맞고 가진 모든 돈을 뺏길 줄도 모르고 장남 내외에게 다 준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을 끝까지 찾아다니며 괴롭혀주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쯤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아마 가진 돈도 다 쓰고 거기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혹시라도 시어머니처럼 찾아오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한마디도 들어주지 말고 칼 차단하라고 했는데 이제 남편에게 지켜야 할 가족은 저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효를 행할 부모는 자기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장인 장모뿐이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오죽 자기 부모한테 서운했으면 저럴까 저는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남편과 꼭 행복할 거예요.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날은 평생 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지만 저희 아이까지 태어난다면 완전한 행복을 남편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디 이제 그만 엄마 속 좀 태우고 우리 예쁜 아이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을 듬뿍 주고 또 시부모님처럼 오냐오냐 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인생을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현명한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날은 아마도 부부로서의 시간보다 부모로서의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세상을 오래 살지 못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좋은 결과들만 얻고 싶어요. 매일매일 더디어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성심을 다해 살겠습니다.
남편도 잘 챙기고 저희 부모님도 잘 챙기고 제 몸도 잘 챙겨서 꼭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이 그저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